그 다음에 오늘 과제물이 이제 나갈 건데, 엄매 선택자들은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오늘 이제 과제가 나가는 게 모의고사 4회분 나갈 거거든. 미니 모의고사. 그러면 이제 과제 수행해온 거에서 선생님이 문법 문제만 해설을 해줄 겁니다. 언더되시죠? 그렇게 해서 지문형 지금부터 주당 4회 하면은 대략 20회 정도 되는 모의고사를 풀고 육모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같이 좀 잘 준비를 해봅시다. 매체를 우리가 또 준비를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언어와 매체니까 저기 연우씨 빨리 집어넣으세요. 뒤지기 싫으면. 아시겠나요? 와, 번개 같은 스피드. 봤어? 아, 못 봤지? 너무 빨라가지고. 힘내세요. 야, 이거 딱 나는 이건데, 사람이 목표가 길면은 존나 이게 지칩니다. 니네 생각해봐. 100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생각보다 엄청 긴 기간이거든? 맞지? 공부해서 그 사이클이 엄청 길어. 우리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200일 좀 있으면 깨진다고. 그러니까 목표를 길게 보지 말고, 야, 나도 만약에 강사로서 뭐 아이씨 이만하면 됐지 내지는 수능까지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막 지금 클리닉 하고 생쇼를 안 해. 근데 나도 섹션을 둘 때 학생들 성과를 보여야 되는 시기를 6월, 9월 수능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믿는 거는 이거야. 내가 앞에서 엄청 이렇게 좀 되게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을 잠깐만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하는 게 통상 강사들이 앞에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면 학생들도 다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잘 따라온다고 믿어요. 5월 달에 니네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딱 중간고사 끝나면 진짜 딱 한 달만 좀 집중해서 해보자. 한 달만. 알았지?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당연히 가시적으로 올라야 되고, 점수가 혹시나 여러분들 변동이 없더라도 그 느낌이 있어. 문제 풀 때 아씨 나 이거 요만하면은 풀 수 있겠다. 그 느낌 알지? 모르겠어? 있어. 모의고사 풀면 딱 느는 거 느껴질 때 있거든. 리니어하게 나 성적이 올라가고 있구나.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야, 그리고 본인이 지금 6월까지 했는데 뭔가 5월까지 했는데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게 되나 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해도 지칠 판에. 알겠니? 나도 그래. 내가 뭐 이제 딱 학생들 성적 봐가지고 얘는 요만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를 관리하겠다 이게 아니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빠따가 있기 때문에 내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이 안 올랐다? 그건 슈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니? 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인생에 있어서 큰 거야. 니네가 지금 와가지고 과제물하고 일주일에 여기에 3시간 하고 예를 들어서 클리닉 한 몇 시간 태우잖아. 요거를 사실 나 말고 다른 놈한테 갔는데 성적이 올랐을 수도 있는 애들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가족애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좀 빠따 있게 해보세요. 알겠니? 해야지. 그래서 대학 좋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좀 표현이 격하지만 돈도 시원하게 빨고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낌도 좀 있고 그지? 가우다시도 좀 잡고 그래야지. 족밥으로 살면 좀 그렇잖아. 아시겠죠? 롯밥보다는 그래도 파이팅 있게. Let's go!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족밥이어서 그래요. 좀 더 일찍 노력을 좀 할걸. 슈발. 아쉽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EBS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야. 8분인데 우리 정의된 개념들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한번 지문을 봅시다. 얘들아, 뉴턴의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에 대한 게 나오죠. 니네 뉴턴 물리학은 뭔지 알지? 32페이지입니다.
알지? 이거. 벌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체 및 자연 현상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봤으니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할 때 물체하고 자연 현상이 독립적이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은 인간의 측정행위, 사람이 뭔가를 재는 게 물체나 자연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봤으며, 나아가 물체 상태를 나타내는 값인, 자, 물리량에 밑줄 칠게요. 왜 밑줄 쳤냐면 정의 내리는 문장이 처음 나왔잖아. 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물리량이구나. 물질의 상태입니다. 물리량은 언제나 하나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과학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량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화를 해보면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물리량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량 간의 관계를 형식화하고 자연현상의 원인하고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기술한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영어 describe에서 온 거일 겁니다. 그래서 describe 하는 게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을 과학 일반에서 적용하는 것이 뭐다? 과학적 실제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실제론에도 여러분들 밑줄을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여러분들 지문에 체크 전혀 안 하고도 잘 푸는 학생들 많거든. 근데 개념들이 여러분들 처음 정의 내리는 부분에는 체크를 해주라고 하는 게, 혹시나 우리가 일치 문제 풀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체크해 주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문 구조가 눈에 잘 보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봐봐. 그러나 원자와 전자같이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미시세계에 관한 이론은,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들아, 관형사형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시세계라는 게 우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세계라고 이 문장에서는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관한 이론은 과학적 실제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가에서 정의한 과학적 실제론이랑 부합하지 않는다니까 미시세계에 관한 이론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보어의 원자 이론은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어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죠. 고전 물리학을 얘들아 기초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 물리학과 과학적 실제론, 얘네 배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배치된다는 건 대척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얘들아 예시가 나와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음극을 띠는 입자인 전자입니다. 전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요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전자는 속도나 방향이 막 바뀌어. 그때 전자기패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그렇대요. 근데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므로 전자가 움직이니까 지속적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된대요. 근데 보어는 뭐라고 말했는지 봐봐. 원자 내의 전자, 원자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라고 봅니다.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 원 궤도에서 원자 핵 주변을 회전할 경우, 원자 핵이란 게 여기 있겠죠. 그 주변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 경우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나아가 전자가 이러한 특정 궤도에만 존재하며 에너지를 얻으면 다른 궤도로 도약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궤도라는 게 다른 데로 바깥으로 뭐 다른 원자로 튀어나가는 건지 뭐인지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밑에 봐봐. 전자는 도약이 어느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데, 이는 자연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기술한다는 과학적 실제론의 설명 방식에 벗어난 거래요. 원인이랑 과정을 왜 설명하지 않은 거지? 라는 의문이 들죠. 왜 그런지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어의 원자 이론은 수소 원자에서 방출된 빛을 관찰했을 때, 자 보세요. 특정 파장의 스펙트럼만이 관측된다는 측정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고 수용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맥락상 얘들아 보면 보어의 이론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 원자가 이 전자가 뺑글뺑글 계속 이동한다는 거 있잖아. 이제 그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이론에 대해서 대척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이론이 인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 방출된 빛을 관측을 했을 때 특정 파장의 스펙트럼만 보인다라는 어떤 측정 결과가 있잖아. 그냥 그거를 설명할 수 있었대. 그 이상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이론이라는 게 과학적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부분만 설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단락 봐봐. 이후 슈레딩거 등의 과학자들에 의해 슈레딩거도 한번 체크해주면 좋고, 원자 이론은 이제 밑줄 쳐줘야죠. 양자역학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어의 이론이 있죠. 이게 양자역학으로 진행이 된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뇌를 좀 많이 쓰라고 판서를 일부러 엄청 정리해서 안 하고 있어요. 뇌로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뭔지 봐봐. 물질파의 개념을 도입해서 수학적으로 형식화가 됐대. 근데 물질파가 뭔지도 모르겠고 수학도 뭔지 모르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양자역학이 도입한 물질파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에너지를 가질 때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 밑줄 쳤거든. 얘들아, 입자가 뭔지 파동의 성질이 뭔지 잘 모르겠지. 그러면 밑에서 재진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밑줄을 쳐줬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뭔지 봐봐. 미시세계의 입자라고 하는 거를 파동으로 간주하고 물질파라는 거를 함수로 나타내서 입자의 물리량이라는 걸 계산했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물리량이란 게 뭘로 정의됐냐면 물체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물체의 상태 값을 양자역학에서는 계산을 했다라는 거야. 물질파를 함수로 나타내서. 근데 보니까 결과값이 다수의 값으로 도출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값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도 함수니? 맞냐? y는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 상수가 정해지면 변수를 넣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오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다수라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은 너네 다 TV 많이 봐서 대충 알지 않냐? 마블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타노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마블에서 엄청 많은 거거든.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걔가 그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타노스한테 일부러 건틀렛 있지. 그걸 줘서 그러니까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원복시키잖아. 미안합니다. 너무 오타쿠 같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값으로 봐봐잉. 다수의 값으로 도출되는 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자, 밑줄 쳐보세요. 물체의 물리량이 측정되기 전에는 다수의 값이 퍼져 있다가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값이라고 수렴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량이라고 하는 값이 측정하기 전에는 여러 개의 값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측정을 딱 할 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걸로 해석을 했대요. 근데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는 측정 이전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측정이 안 된 거에는 다양한 확률을 가진 여러 물리량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있다. 이 정도 해석되죠. 그래서 밑에 한번 재진술이 또 나오거든. 양자역학 해석은 물체의 물리량은 언제나 특정된 하나의 값만을 가진다는 고전 물리학의 관점하고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거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 재진술 해준 겁니다. 물리량은 오른쪽 넘어와 봐. 측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과학적 실제론에 입장하고 완전히 배치된 것이었다. 이 문제가 비교적 쉬웠던 게 이 문장을 그냥 한 번 더 써줬어.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물리량은 측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 과학적 실제론에 입장하고 양자역학 완전 다른 거니까 니네 비교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면 이로 인해 대두한 관점이 여러분들 밑줄 쳐봅니다. 새로 나왔으니까 과학적 반실제론이죠. 그럼 과학적 실제론인데 반만 실제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대잖아. 첫 번째가 부분적 반실제론. 이건 뭐냐면 고전 물리학이 다루는 건 거시세계,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 반실제론은
거시세계는 과학적 실제론, 양자역학이 다루고 있는 미시세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이론이 어떤 관찰 결과를 잘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전면적 반실제론은 뭐야? 과학 이론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한다,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입장을 아예 버렸대. 그래서 거시세계든 미시세계든 측정된 결과만을 설명하면 된다라고 설명한 게 전면적 실제론이다 하면서, 이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측정을 통해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을 하는 도구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술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측하는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6번은 쉽게 풀 수 있었거든. 내용 전개 방식은 5번인데 혹시 1번 틀린 학생 없죠? 괜찮습니다. 지수야 생각나냐? 몇 번 골랐는지? 기억 안 나? 얘서 5번 골랐니? 이거 5번 골랐어, 1번? 잘했습니다. 문자를 복붙을 한 게 아니야, 근데? 그래, 맨날 복붙 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우리 환직 학생이 좀 바빠가지고, 선생님 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가 자주 와. 3월 20일, 4월 12일, 오늘 이렇게 왔거든.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환직 지각 멘트 한결같네, 크크크 빨리 와 했는데 복붙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복붙해도 돼. 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얘들아 2번 봐봐. 내용 일치 문제죠.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거 혹시 틀린 학생 있니? 2번 고른 사람 없냐? 없네요. 잘했습니다. 4번 한번 봐봐. 과학적 실제론에 따르면 과학은 측정을 통해 세계 현상을 설명하고, 밑줄 한번 쳐볼까? 예측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얘들아, 과학이라는 게 세계를 예측한다라는 predict라고 하죠. 영어로 바꾸면. 걔 키워드는 과학적 실제론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니? 전면적 반실제론에 해당되는 키워드잖아.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언더되지?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는데, 3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면 내용일치 문제잖아.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거 혹시 3번에 4번 고른 학생 있나요? 없네. 보면 봐봐라. 예를 들어서 4번 선지를 봐봐. 보아의 원자 이론은 뭐뭐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한테 수용이 된다라는 게 선지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급하다 보면 뭘 봐? 보어의 원자 이론이 과학자들한테 수용이 됐다라고 해서 중간에 수식어구를 안 보거든. 근데 이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 결국에 이게 왜 받아들여졌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4번 선지 한 번만 볼게요. 보어의 원자 이론은 과학적 실제론의 설명 방식과 부합하다라고 되어 있지. 근데 얘들아, 보어의 원자 이론이 과학자들한테 수용된 이유는 뭐였어? 특정 스펙트럼에 대한 관찰 결과를 일부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 근데 과학적 실제론과 부합하는 건 아니잖아. 언더되니? 과학적 실제론과 대척점에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4번이 아닌 거잖아. 요렇게 판단하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를 아예 이제 완전 틀어버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중간에 수식어구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선지 구성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 선지 봐봐. 보어의 원자 이론에 따르면 원자 내의 전자는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죠. 그래서 이 궤도라고 하는 게 특정 원자핵 안에 궤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까진 몰라. 근데 우리가 지문상에 정의되고 있는 건 뭐냐? 다른 궤도로 이동한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더되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고 3번은 틀린 학생은 없을 거고 5번이 좀 어려웠죠. 4, 5번 보고 바로 우리 문학을 좀 봅시다. 4번 봐봐. 기억이 고전물리학이고 니은이 양자역학이거든. 걔네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밑에 보기 박스 봐봐. 정지에 있는 칼슘 원자가 있어요. 걔한테 레이저를 삥 쏜 거야. 그러면 원자로부터 그때부터 전자가 방출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방출된 전자는 여러분들 스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 박스에서는 스핀이라고 하는 용어를 물리량, 그러니까 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어때? 전자 검출기에 통과를 시켜서 측정을 할 수 있대. 근데 봐봐, 물리량은 보존이 되므로 방출된 전자들의 물리량을 모두 합치면 원래 칼슘이 가졌던 물리량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하거든. 그지? 즉 하나의 전자를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다른 전자들의 스핀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해당 전자의 스핀 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입자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측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한 입자의 측정이 다른 입자의 물리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이 밑부분에 만약에 하나를 관측을 했어. 하나를 직접 관측하지 않아도 다른 거를 더해서 이 스핀 값을 예측한다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 봐봐. 만약에 이 물리량을 가진 전자가 1번에서 10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10번의 물리량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1번에서 9번을 측정해서 10번에 대한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지문을 읽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거는 근데 뭐냐면, 만약 입자의 물리량이 측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측정이 물리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얘들아, 뭔가 측정을 하는 게 물리량에 결정된다라고 한 건 아까 양자역학에서 나왔던 개념이잖아. 그래서 아니 슈발이 보기 박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하면서 선지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가 뭘 뜻하는지 1, 2, 3, 4, 5번 봐봐. 1, 2번은 기억에 따르면이니까 고전 물리학의 입장인 거지. 언더되니? 3, 4번은 양자역학의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두 개의 모든 입장인 겁니다. 그럼 이제 1, 2번이 결국에 고전 물리학의 입장에 그러니까 합치하냐라는 거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지. 1번 봐봐.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자 검출기를 통과했어. 그래도 스핀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뭔가 측정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1번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냥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인간의 측정행위가 자연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언더되니? 측정을 한다고 딱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2번 보세요. 기억에 따르면 한 전자의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 다른 전자의 물리량은 이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언더되니? 측정행위도 그렇고 다른 물리량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잠깐만. 2번은 뭘 보고서 우리가 딱 알 수 있지? 그냥 물체 및 자연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문장에서도 알 수가 있죠. 일단 세모세모 쳤죠.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니은에 따르면 칼슘 원자 내의 전자는 레이저를 쏘기 이전까지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3번 고른 사람이 있냐 혹시? 3번 골랐어? 근데 봐봐. 이게 밑줄 쳤으면은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죠. 양자역학에서는 결국에 레이저를 쏘기 전까지는 얘가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왼쪽 왼쪽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단락.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리량이 어떤 값으로 수렴할지는 측정 이전에 알 수 없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니 없니? 값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방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4번까지 안 봤어? 예서야? 일단 4번 한번 보세요. 4번은 진짜 이거는 보면은 무조건 답입니다. 봐봐. 니은에 따르면 칼슘에서 방출된 전자가 아직 전자 검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쳐봐. 그러면 측정을 안 된 거거든. 그러면
그 전자는 스핀, 물리량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자 멈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물리량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거든. 뭐겠어? 저기 봐봐. 아까 밑에 왼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오면 물리량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약간 3번에서는 봐봐. 전자기파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방출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왜 그랬냐면 예서야 나도 3번에다가 별표 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리량 자체가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문에서 그냥 뭐라고 나와 있어? 물리량이란 게 측정을 안 했어도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4번은 진짜 답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기파라는 게 실제로 어떠한 요소다라고 하면서 이 지문에 대해서 더 따지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인 거예요. 예서장 알겠지? 그래서 판단을 믿어주시면 되고 요걸 피드백을 해줄 거는 아마 밑에까지 안 읽어서 틀렸을 거예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5번이 여러분들 요거 보고 요것만 보고 좀 쉬자 얘들아. 5번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제일 좀 헷갈렸거든. 같이 한번 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은 얘들아 왜 보기 박스가 좀 어려웠는지 봐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 근데 5번은 이 반프레산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명확하게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입장들 두 개랑 이렇게 일부분만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진 거거든. 봐봐. 어떤 이론이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더라도 가정하는 관찰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대요. 눈으로 안 보는 거. 왜냐하면 그 이론 못지않게 보세요.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다른 이론을 착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내가 관찰한 거를 그대로 썼어. 근데 걔가 관찰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부합하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고찰을 토대로 반프레산은 뭐라고 했는지 해봐. 밑줄 쳐봐. 과학의 목표가 관찰 가능한 사건에 부합하는 이론을 산출하는 것이다 라는 구성적인 경험론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랑 연결을 해보면 양자역학에서 나왔던 전면적 반실제론 뭐 이런 애들은 예측하는 도구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생각을 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관찰 가능한 세계만 산출하는 것이다 라는 과학의 목표가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저기 과학적 실제론하고는 얘들아 조금 다른 게 요거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관찰 가능한 사건에 부합하는 이론을 산출하는 거고 언더되니? 과학적 실제로는 그냥 세계를 디스크라이브 한다 그랬잖아요. 기술한다라고 표현했죠. 나머지 디테일한 요소는 선지 보고 정보 판단해야 됩니다. 1번 보세요. 반프라산에 따르면 전자가 파동으로서 성질을 갖는지 알 수 없겠군 이라고 해서 이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 요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2번 보세요. 구성적 경험론은 전면적 반실제론보다 부분적 반실제론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군. 그러니까 구성적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전면적 반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계를 예측한다는 거고 부분적 반실제론은 뭐였어? 미시세계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랑 아닌 세계가 섞여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하면 되고 보이지 않는 거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하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3번 봐봐. 반프렛에는 보어의 원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어의 원자 이론이 양자역학이었거든. 부합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고전 물리학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반프레슨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사건에 대한 이론을 산출하는 구상적 경험론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일부분 과학적 실제론,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 대한 부분하고도 일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3번을 고르는 게 정답이었고, 사실은 이게 좀 사설문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성적 경험론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딱히 뭐랑 이렇게 일치가 안 돼가지고 5번은 여러분들 혹시나 오답이 나왔다라고 해도 방금 전에 이야기한 로직대로만 풀어줬으면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1, 2, 3, 4번은 맞췄어야 됐어. 1, 2, 3, 4번은 맞췄어야 됐던 문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충분히 독해가 좋거든. 아니 생각해봐. 근데 지금 예서야 봐봐. 우리 좀 그래 잘 푸는데 가끔씩 얼탱이 없는 거 틀린 학생들 보면 독해 능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뛰어나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내가 나만의 용어로 패러프레이징을 해버린 거야. 언더되니? 그러니까 막상 이제 지문에서 오답 선지가 나왔을 때 못 고르는 케이스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문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우리가 일상으로 치환할 수 없는 부분, 이제 지수도 손 잘 안 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밑줄 쳐주거나 아니면 정의된 용어들 처음 나올 때 있잖아. 걔네들은 체크해서 풀어주면 돼. 얘들아, 그 평가원 지문 중에 어려운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이것만 이야기해주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작년 수능 안 받은 사람. 준수 받았냐? 응. 봐봐잉. 우리가 독해를 해서 푸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철학 지문 14번에서 17번 보세요.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고 14번. 자, 봐봐. 그럼 선지를 딱 봤을 때 우리가 14번에서 17번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뭐 5분이나 3분 되게 타이트한 상황이야. 그러면 선지 이렇게 14번 봐봐. 내용일치라고 나와 있고 칸트하고 스트론스 나오고 롱게네스 나오지. 딱 봐도 이제 다 그 학자들에 대한 비교잖아. 그러면 딱 지문 보면서 철학에서 인간을 인격, 자아라고 한다. 이게 따옴표로 쳐져 있잖아. 이런 그 처음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단어들 있죠. 얘네들 먼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칸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러면 칸트라고 처음 나온 부분 체크해주고서 그 밑줄 친 부분 기준으로 앞뒤로 한 5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잖아. 그럼 내용일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정답률 낮은 애들 빼고는 그냥 눈풀로 풀 수 있거든. 니네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봐봐잉. 지금 한번 손으로 해가지고 14번 쑥쑥 풀어볼래 한번? 시간 1분 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풀어봐. 14번만 내용일치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14번
난 봤어. 얘들아, 내가 이거 미리 수업 준비 안 했거든? 작년에 수능 끝나고 N수생들한테 이거 재수 선행반 애들한테 이거 딱 한 번 해설한 건데 봐봐. 1번 같은 경우에 정오 판단하면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제를 보정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봐봐. 칸트 단락이거든. 두 번째 단락이 영혼이 실제한 가능성만 열어놓는다고 하지. 그러면 1번 맞아 아니야? 고르면 지상렬이죠. 그 다음에 칸트의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라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봐봐. 칸트는 통시적으로 증명한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니까 시간의 흐름에 관한 얘기를 한 거거든. 독립적인 건 절대 아니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는 못 찾았어. 그 다음에 4번 봐봐.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 봐봐. 한 여섯 번째 쭉 가면 스트론슨에 따르면 시공간 세계 안에서 우리 신체를 매개로 경험된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래.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은 신체잖아. 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4번 선지는 의식을 매개로 한다니까 4번 아니지. 그래서 이제 스트론슨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것은 시공간 세계에서 필수적이다. 밑에 쭉 내려와 봐. 롱게네스에 따르면 필수다라는 게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가 없이 경험적 인식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경험하는 것만이 인간에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거든. 그럼 우리가 3번 아니면 5번 고르고 찍으면 돼. 엄더 되냐? 그러면 이렇게 풀면 한 2분? 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얘랑 뒤에 넘겨봐봐. 어휘 문제 하나 있는지 봐봐. 어휘 문제 없네.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지문이 되게 어려운 지문이어서 안 풀리는데 이런 지문 말고 사회 지문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능론에서는 어떠하다, 무슨 이론에서는 어떠하다라고 해서 항목별로 더 잘 구분되어 있는 문제에다가 어휘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시간 마킹하고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랬을 때 정의된 개념들만 체크하고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스캔해가지고 그래도 한 두 문제 정도는 더 맞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더되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서술 방식도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런 연습들도 남은 그 모의고사를 내가 금요일날 보려고 하는 게 시간 없을 때 하나라도 더 짜내서 풀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번 같은 문제 있잖아. 보면은 꺽쇠 A로 쳐져 있지. 이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꺽쇠 A하고 만약에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비교 문제 나와 있잖아. 여는 뭐가 더 쉬울 것 같냐? 두 문항 중에. 맞아요. 꺽쇠 A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A만 단독으로 읽어도 풀립니다. 근데 반면에 기역, 니은, 디귿이나 17번 같은 문제 있지. 보기 박스. 이거는 전체 내용을 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언더돼?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정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1, 2, 3, 4번 봐봐. 그 선지만 보면 1번이 롱게네스지, 2번 스트론슨, 3번 칸트, 4번 칸트, 5번 롱게네스잖아. 그럼 롱게네스에 대한 게 맨 마지막 단락에 여러분들 나와 있죠. 전체 내용 파악하지 못해도 롱게네스가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 정도는 끝단락에서 파악할 수 있거든. 그럼 끝단락 먼저 읽어보고 통밥으로 때려서 1번하고 5번 선지 중에 최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골라보고 와킹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 없을 때도 얘들아 끝까지 짜내서 자꾸 연습해봐야지. 우리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 좀 말린 학생들 보면 물론 교육청 거긴 하지만 고전소설에서 시간 엄청 많이 쓰면서 거기서부터 말려서 거기에다 뒤에 도파민 지문 나오니까 개썰린 거잖아. 언더되니? 근데 교육과정평가원 문제도 이거 작년 수능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썩 클리어하지가 않아. 특히 챗 GPT 같은 경우에 여기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 이거 그냥 스포할게. 12번 문항 봐봐. 이거 GPT가 틀려. GPT가 틀린다고. 나도 틀렸어. 이거 12번. 12번 나도 틀렸어. 이 기억나냐 이거? 12번 진짜 집에 와서 풀어봐. 이게 좀 이상하다고. 그런 겁니다. 반면에 14번에서 17번 문항 있지. 이게 포항공대 교수가 포항공대일걸? 포항공대인가? 아무튼 철학과 교수 있거든? 되게 유명한 대학교? 답 없다 그런 문항이야. 근데 국어 선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답이잖아요 라고 해서 풀었던 문제거든. 그래서 14번에서 17번 철학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자아다, 인식이다 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었거든. 근데 칸트가 이런 말 했네, 롱게네스가 이런 말 했네,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 얘가 이런 말 했구나 라는 진술을 파악하는 걸로 관점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이거 되게 쉽게 풀렸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남은 지금 수능까지 시험을 잘 보려면 선생님이랑 하는 방식의 독해를 쓰잖아. 17문제 중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장담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쓰는 방법론으로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추려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정교해야 되고 더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되거든. 진짜 존나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풀면 한 지문 푸는데 15분 걸립니다.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문에 마킹해 가면서 전체 내용 파악하고 예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면 17문제 중에 니네 아무리 지문이 어렵고 그러니까 개떡 같아도 14문제 이하로는 진짜 웬만해서 안 떨어집니다. 언더되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때 목표를 독서 문제 17개 중에 14문항 이상을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다 맞추는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연습을 잘 해가지고 선지에 대한 판단 해가지고 6월을 한번 잘 보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26학년도 수능은 한번 여러분들 시간 재가지고 집에서 오늘 과제로 내줄 겁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